근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 그리고 소통하게 된 수원 화홍병원 산부인과 한우석 과장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화홍병원과 의학 전문 채널 비욘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궁근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궁근종의 사전적 정의는 자궁 평활근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을 자궁근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양성 종양인데요. 근종 자체는 양성에 반대되는 말이 악성이거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암, 생명을 위협하는 암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양성 종양이라는 게 기억할 만한 점이고요. 가임기 여성의 20에서 30%, 특히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30-40%에서 발견되는 아주 흔한 종양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으로는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궁근종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자궁근종은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좀 붙이게 되는데요. 자궁, 이게 자궁이거든요. 자궁에 겉으로 튀어나와 있는 근종을 이렇게 장막하 근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자궁 내막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이런 근종을 자궁 점막하 근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자궁강으로 완전히 돌출되어 있는 근종을 자궁강 내 근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일 흔한 거는 자궁 근육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근층 내 근종,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 전래동화에 있는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자궁 밖으로 목을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근종은 유경성 근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자궁근종이 진단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허리 통증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여기 하얗게 보이는 종괴로 인해서 2차 변성된 근종을 발견된 계기고요. 자궁근종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영상 진단 수단은 요 MRI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근종, 이렇게 검게 자궁 내막으로 돌출되어 있는 근종이 있고요. 다른 색깔, 검은색으로 자궁 근육 내에 묻혀있는 근종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MRI가 자궁 근종 위치나 모양의 진단에 가장 효과적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보험으로 자궁 근종을 진단하는 건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통 비보험으로 진행하거나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 처리돼서 MRI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는 이거는 이제 자궁 근종이랑 자궁 적출하고 난 그 사진인데요. 이렇게 자궁벽, 정상 자궁벽이고요. 이 부분이 자궁 경부입니다. 그리고 피가 고여 있는 자궁강 내에 자궁 내막에 피가 고여 있는 거 보이고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자궁 근종입니다. 여기도 자궁 전체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떼어낸 자궁 근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궁 근종은 왜 생깁니까? 자궁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것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의 과다가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부 보시면, 자,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느린 분들이 근종이 많습니다. 이 말은 일찍 생리를 시작하고 늦게까지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겠죠. 이런 분들이 근종이 많이 생기는 걸로 봐서 여성 호르몬이 근종과 관련이 있겠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출산력이 있으면 위험력이 감소하는데요. 출산력과 그러면 자궁근종이 무슨 상관이냐? 자, 여러분
임신하시면은 생리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출산하고 나서 만약에 모유 수유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거의 1년 기간 동안은 생리를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신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좀 덜 된 분들이 위험성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근종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폐경이 되면 근종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이제 중단된 폐경 여성에서는 근종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로 봐서 근종과 여성 호르몬이 관련이 있구나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치료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쓸 때 근종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작은 근종이 관련이 있구나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작은 근종이 생기는 원인을 계속 이어보면 과체중 여성에서 3배 이상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자, 과체중, 정확하게는 체지방이 증가되는 여성에게서 위험도가 증가하는데요. 체지방이 증가하면 부신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여성분들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소량의 소량의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이 체지방이 증가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더하기 부신에서 분비된 남성 호르몬조차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증가되면 작은 근종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한 체지방이 증가되면 혈중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따라서 작은 근종의 위험도도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으면 작은 근종의 위험도가 증가되는데요. 특히 유색인종, 그러니까 흑인이나 동양인, 아시아인에서 백인보다 작은 근종의 위험도가 좀 더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구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BMI 상관없이 위험도가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은 근종은 어떤 증상을 만드나요?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증상은 아까 보셨던 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경되거든요. 달라지거든요. 증상은 근데 불행하게도 거의 절반에서 20에서 50%까지 근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제일 유명한 건 뭐죠? 월경량이 많아지고요. 월경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월경통이 심해지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근종을 가지고 있는 20에서 50% 여성분에게서 또한 크기가 커지는 것에 따라서 하복부 압박감이나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에 따라서는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유산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나팔관이 열리는 길을 막고 있는 근종 같은 경우에 임신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자궁 내막 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근종들은 착상을 방해해서 임신에 방해가 되거나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증가되니까 자궁의 앞쪽에 방광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 장기를 눌러서 앞쪽에 방광을 누르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뒤쪽으로 가는 대장을 누르게 되면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위쪽으로 커져서 소화기관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근종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의 20에서 50%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이건데요. 자궁 근종은 언제 치료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보세요. 여성분들, 40대 이상 여성 절반에서 근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두 치료가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강조된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없이 추적 관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치료받진 않아요. 근종이 있으면서
아까 말했던 증상들이 나를 괴롭힐 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일부 나쁜 의사들이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의사들 너무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없지만, 예전에는 근종만 있다 그러면 막 위협을 해가지고 이게 암이 된다, 이게 더 커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위협을 줘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의 원칙은 이겁니다. 작은 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크기의 기준도 없어요. 근종이 10cm라고 해서 치료받고 1cm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고요. 1cm지만 증상이 있을 때, 10cm라도 증상이 없으면 관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작은 근종 언제 치료하느냐,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은 근종이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면, 증상이 없다면 더불어서 규칙적인 검사로 지켜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칙적인 검사라는 것은 초음파 같은 것들이 되겠죠. 초음파, 기회가 되면 CT나 MRI를 통해서 크기가 크다면, 아니면 조금 자주 검사를 받고 싶다면 6개월에 한 번, 크기가 크지 않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규칙적인 검사를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한 이렇게 추적 관찰 중에는 근종의 크기나 위치에 정확한 기록 및 영상 검사가 동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요즘은 이제 이사가 잦잖아요. 옛날부터 예전처럼 한 동네에서 자라서 결혼하고 2세를 낳고 할 때까지 한 동네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사를 자주 가시는데, 이사를 갈 때 그러면 먼 곳에 있는 병원을 내가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찍었던 영상, 초음파나 CT, MRI 같은 거에 복사본을 가지고 이사가 간 곳에 가까운 병원, 내가 자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에 그 영상을 제출하고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나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영상 결과 없이, 그리고 작년 검사에 몇 cm였는지, 위치는 어디였는지에 대한 이런 의식 없이 오셔가지고 근종이 있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이게 1년 동안 크기가 커졌나 작아졌나, 모양이 바뀌었나, 개수가 늘었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또 자주 반복 검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거는 의료비 상승도 있지만 환자분에게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니까, 그런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추적 관찰 중엔 근종의 크기나 위치에 정확한 기록 및 영상 검사 동반이 필요하고, 내가 연고지를 이동하는 관계로 아니면 병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길 때 마지막 영상 검사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오셔서 제출하면 추적 관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은 근종 치료가 필요해. 아까 강조했죠. 증상이 심한 경우에, 가장 흔한 경우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나 월경량의 증가, 월경 기간의 증가, 빈혈이 있습니다. 비정상 자궁 출혈이라는 것은 생리기간이 아닌데 피가 나거나, 생리가 끝난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또 피가 난다던가, 배란 출혈이 없었는데 배란기 때 피가 나서 한 달에 생리를 2번씩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좀 나더라도 생리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난 불편하지 않아, 근종 때문에 그런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추적 관찰, 치료 필요 없이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증상은 주관적인 것,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생리통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렇게 비교할 수 없거든요. 나의 입장에서의 증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월경량이 증가됐는데 내가 생리 때마다 너무 어지러워. 검사했는데 객관적인 검사에서는 빈혈이라고 진단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생리할 때마다 생리량이 많은 것 같고 어지러운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비교거든요. 생리량이 어느 순간 많아져서 내가 증상이 있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생리량이 많아가지고 패드 한두 장으로 견딜 수 있었는데 대용량 패드나 기저귀용 패드를 했는데도 넘쳐서
내가 뭐 옷에 젖어서 곤란한 일을 겪었다던가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월경 기간이 뭐 하루 정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5일을 했어. 그럼 원래 5일 하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길게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하루 하던 게 5일 하니까 너무 불편해. 근데 원인은 근종이야. 그러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심하다는 거는 상대방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증상이 심해졌을 때 필요하고요. 빈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색소 수치가 빈혈을 유발하는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역시 증상이 심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월경통이 너무 증가돼서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어. 생리통이 심해져서 그때마다 뭐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는데 내가 그날 응급실 가느라고 그런 중요한 일정을 처리하지 못했어.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근종이 커지면 부피가 커지고 자궁에 자극을 줬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할 때, 성교통이 심해지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기가 커져서 뒤쪽으로 가는 대장을 누르거나 이 척추 쪽을 누르게 되면은 변비나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피가 커지면 골반 내에 있는 다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골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는 이제 생리통이나 생리량을 말씀드렸고요. 크기가 증가됐어. 그러면 압박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자궁의 앞쪽에 있는 방광을 누르게 되면 방광이 이렇게 소변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방해를 받으니까 소변이 조금만 차도 근종에 눌려가지고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방광염이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크기에 의해서 눌려서 빈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뒤쪽 척추 쪽이나 신경을 자극해서 허리 통증을 느낀다던가 위쪽으로 자라서 복부, 장을 눌러서 불편감을 느낀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대장을 눌러서 변비를 유발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 내가 원래 변비가 있는데 근종이 있어서 변비가 좀 있대. 근데 불편하지 않아. 난 3일에 한 번 변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치료가 필요 없어요. 추적 관찰하면 되는데 난 3일에 한 번 매일 변을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비가 심해졌어. 근데 근종 때문이래. 나는 3일에 한 번 변 보는 것도 너무 불편해. 그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관적이라는 것도 항상 명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임신에 확실하게 방해가 되는 경우나 여러 가지 검사상 암이 필요할 때도 치료가 필요한데요. 임신과 관련해서 근종은 임신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근종이 임신 때 크기가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크기가 감소되는 근종들도 있어요. 그리고 임신에 방해가 되는 나팔관을 막는 위치, 내막으로 너무 돌출돼서 착상을 막거나 아니면 부피가 커져서 아까 성교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계 자체가 너무 괴로워. 근종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임신에 방해가 된다고 의심될 때는 우리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자궁 근종은 양성 종양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아주 드물게 악성이 의심되는, 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짧은 기간에 크기가 막 커진다든가 폐경이 됐는데도 크기가 줄지 않고 자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악성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추적 관찰이 아니라. 하지만 무조건 근종이 생겨서 암이 위험하니까 제거하세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추적 관찰, 치료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궁 근종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리가 출혈 관련된 증상을 먼저 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비정상 자궁 출혈이나 월경량 증가, 월경 기간이 증가된다든가 빈혈이 있으면 먼저 시작하기 쉽고
중단하기 쉬운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예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약은 어때요? 언제든지 먹기 시작할 수 있고 부작용이 있으면 끊을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치료 순위 되는 겁니다. 수술이 우선이 아니에요. 수술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가 출혈량이 많거나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경구피임약, 호르몬 약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 피임약이 피임 목적도 있고 호르몬 약이 호르몬 보충의 목적도 있지만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정출혈이나 생리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피임약을 먹는데 치료 목적으로 피임 목적이 아니라 증상이 조절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먹는 약이 매일 먹는 게 불편하다던가 그게 불가능하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주사제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어요. 호르몬 주사제 치료 같은 것들을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던가 뭐 2주에 한 번 맞는다던가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던가 매일 먹는 약보다는 조금 덜 번거롭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루프 중에 그게 더 귀찮은 분들은 루프 중에 이제 내막 자체를 얇게 유지해 줘 가지고 착상을 막아서 피임을 하는 루프가 있거든요. 이런 루프들을 시행하면 한 번 시행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생리량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쉽게 시작하고 중단할 수 있는 먹는 약이 우선, 그 다음이 주사 치료, 그 다음에 약간 루프는 자궁 안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침습적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약보다는 순위가 좀 밀리고 수술이 가장 마지막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증과 관련된 증상이 심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쉽게 시작하고 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진통제. 만약에 내가 생리통, 월경통이 심한데 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일반 그 진통제, 생리통 약이 먹었더니 효과가 좋아. 그러면 그걸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른 약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 근종이 크기가 계속 커지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데 생리통만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 근데 생리통약 먹었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게 가장 맞는 치료입니다. 쉽게 시작하고 나에게 부담이 없고 쉽게 중단할 수 있는 약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국에서 사서 먹는 일반 월경통 약이, 생리통 약이 어느 순간부터 복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먹어도 예전에는 10점 만점에 뭐 8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5점도 효과가 없다. 자꾸 약을 더 먹게 된다. 다른 약을 찾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처방받는 약을 먹을 수 있어요. 병원에 와서 처방이 필요한 진통제는 조금 더 부작용이 많지만 그만큼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처방받는 약으로 월경통이 조절된다고 하면 다른 약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보조, 보통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생리량이 많은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자궁 근종과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돼서 생리통을 유발할 때는 진통제에다가 아까 말했던 경구피임약이나 호르몬 경구약을 같이 추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우선으로 하고 더하기 주사나 아까 말했던 침습적인 방법이지만 자주 약을 먹을 필요 없고 자주 병원에 방문할 수 없고 한 번 끼면 5년에서 7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 루프도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근데 자궁 근종이 커져서 압박 증상이 생겨서 방광을 눌러서 생기는 빈뇨나 척추를 눌러서 생기는 허리 통증, 그리고 장을 눌러서 생기는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뭐 변비도 있었죠. 이런 증상들은 안타깝게도 먹는 약으로는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통, 생리량 증가는 먹는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피가 커져서 생기는 것들은 먹는 약으로는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 주사나
이제 비수술적 요법, 뭐 용해술, 뭐 동맥경화술, 뭐 고강도 집속 초음파, 뭐 하이프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압박으로 인한 증상들은 먹는 약이 효과가 별로 없다. 주사제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침습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이니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궁근종의 약물 치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쉽게 시작하고 끊을 수 있는 약이 최선이다. 그래서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나 경구피임약 같은 것들을 각각 아니면 복합적으로 복용할 수 있고요. 빈혈이 있어요. 생리량이 많아서. 근데 생리대 갈고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빈혈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 하지만 철분제를 꾸준히 먹었더니 빈혈은 있으나 우려할 정도의 빈혈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어지러움증도 해소가 됐어. 그러면 철분제 지속적으로 먹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경구약을 먹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죄송해요. 또 하나는 근종은 아까 처음에 여성 호르몬이 많을 때 잘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쓰면 크기가 감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액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크기가 줄면서 이제 뭐 하열이나 통증도 주는데 이런 주사제는 쉽게 설명하면 약간 갱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폐경과 유사한 상태를 만드는 거라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열감이나 한겨울에도 막 식은땀이 난다던가 잠을 못 잔다던가 기분이 막 우울했다 화났다 하는 이런 갱년기 증상이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치료제는 보통 3회에서 6회 정도 단기간 사용하고요. 또 하나 단점은 이런 주사제의 투약이 끝나면 다시 근종이 자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약을 먹을 수 없을 때 아니면 크기를 조금 줄여서 수술을 용이하게 할 때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자, 다시 강조하면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주사약은 몸 상태가 내가 수술을 받기 어려워요. 도저히. 그래서 수술 전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아니면 만으로 이제 50세예요. 이미 갱년기 증상이 조금 시작되고 있는데 근종과 관련돼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한 6개월만 잘 기다리면 갱년기가 되면서 완전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근종 크기가 줄어들 것 같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주사 치료제를 많이 쓰고요. 제가 양의사, 서양 의사라서 하는 건 얘기는 아니지만 한약이나 자연요법 등의 치료 효과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추정하기로는 한약이나 자연요법 등의 치료 효과도 역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한약이나 자연요법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봐 주시고요. 어쨌든 한약이나 자연요법 등의 치료 효과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니까 자궁근종의 수술적 치료는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궁을 적출하는 자궁 적출 수술, 자궁을 드러낸다고 하죠. 자궁 적출 수술이 있고 자궁에 요즘은 일부만 제거하는 수술도 있거든요. 자궁의 부분 적출 수술도 있습니다. 자궁 경부를 남겨놓고 근종이 많이 생기는 위쪽만 제거하는 부분 적출 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종만 제거하는 근종 절제술, 그리고 자궁 내막만을 절제하는 자궁 내막 절제술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는데 복강경,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용해서 소수절개해서 사용하는 복강경 수술도 있고 자궁 내막 쪽으로 질을 통해서 자궁 입구로 들어가서 자궁 내막을 보는 자궁경 수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전통적인 수술, 제왕절개하는 것처럼 배에
개복을 해서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자궁 적출 수술은 장점이 뭐냐? 너 무섭다. 얘기 자체도 뭔가를 드러낸다는데 무서운 수술 아닌가? 왜 많이 하고 있지?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하겠죠. 자궁 적출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근종을 재발 없이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자궁 적출 수술 뿐이에요. 재발이 없이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고 악명이 높지만 자궁근종의 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은 합병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궁을 적출한다는 것은 주변의 많은 조직에 정상적인 조직에 이제 손상도 동반하겠죠. 그래서 수술의 합병증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치료 방법들을 막 개발하려고 하는 추세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자궁 적출 수술은 아까도 얘기했죠. 근종만 제거하게 되면 상당수에서 근종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 하는 게 좋냐? 자, 나는 분만할 계획이 없어. 자궁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성분에게 자궁 적출 수술을 권하지는 않겠죠. 그런 분들 아니면 내가 이전에 자궁 근종을 제거했었는데 출산은 이미 다 마쳤다는 전제하에 자꾸 자궁 근종이 재발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자궁을 완전 적출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제 요게 자궁 경부고 이게 자궁 체부고 이렇게 내막으로 돌출된 근종도 있고 묻혀 있는 근종, 이제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근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근종들만 제거한다고 하면 정상 자궁이 안 남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마친 경우에 잦은 재발이 있는 경우에 자궁 적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 적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자궁 경부 쪽에는 근종이 많이 생기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자궁 경부를 경계로 해서 이쪽 자궁 체부 쪽만 제거하는 부분 적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궁 적출 수술하면 인터넷을 막 검색하면 오해가 있어요. 상당수의 여성분들은 자궁을 적출하면, 자궁을 드러내면 아유 기운 없어, 허리 아파, 빨리 늙어, 뭐 주름이 생겨, 남편이랑 관계가 멀어져, 폐경이야, 생리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된다고 했나요? 난소에서 분비됩니다. 지금 앞서 말한 증상들은 갱년기 폐경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자궁을 적출했으니까 생리를 안 해. 이건 진정한 폐경이 아니에요. 생리만 안 할 뿐이지. 자궁이 있어도 난소를 적출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생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폐경은 자궁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난소 기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을 일부 적출하거나 완전 적출해서 생리를 안 할 때 기운이 없고 허리가 아프고 빨리 늙는 게 아니라 난소의 기능을 다할 때,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때 그런 앞선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생리를 안 하니까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게 돼요.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로는 자궁 적출 수술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이 약간 짧아지고 부부관계 시 이제 분비가 약간 감소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뭐 운동이나 부부관계 다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면 부부관계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질이 좀 짧아져 있고 분비물이 좀 적어서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대 해석되는 거예요. 이거 봐. 자궁 적출했더니 내가 남편이랑 관계를 나누려고 했더니 너무 아파. 이거 봐라. 나 폐경이야. 나 이제 여성으로서 기능을 다 했어. 확대 해석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적응 기간이 지나면 이제 수술 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처음에 일시적인 거를 이제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이나 수술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와 100%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주치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자궁적출 수술과 관련된 오해는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유증이 있어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인데 자궁과 관련된 수술은 출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인 주먹만한 이런 자궁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성분의 배를 꽉 채우는 것처럼 크기가 증가되죠. 그래서 자궁은 임신을 준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변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궁은 그래야 이제 임신 중에 이렇게 커질 때도 혈관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겠죠. 반대로 작아져 있는 자궁들도 큰 혈관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궁 적출 수술이나 자궁 근종 수술에서는 항상 출혈의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때는 항상 출혈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자궁 적출 수술의 후유증은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수술 부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궁이 근종 때문에 커져 있을 때 주위 기관을 누른다고 했잖아요. 앞쪽에 방광이 있고 뒤쪽에 대장이 있다고 했죠. 방광이 있으면서 방광으로 가는 요관이 자궁 옆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근종이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 요관의 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이나 요관이 손상받을 수 있고요. 모든 수술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 기간에 적당한 운동이나 관리가 없으면 수술 부위 유착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자궁 적출 수술의 후유증이지만 앞서 말했던 여성성을 잃고 빨리 늙고 부부관계 때 어렵고 한 이런 오명은 잊어주셨으면 해요.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궁 근종만 제거하는 자궁 근종 절제술이 있거든요. 자궁 완전 적출과 근종 절제술의 차이는 뭐다?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보존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분만을 하기 원하거나 자궁을 보존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자궁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근종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근종이 너무 커가지고 전체 자궁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근종만 제거하게 되면 정상적인 자궁의 구조물을 다 잃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근종만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종이 급격하게 커지기 전에 꾸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통해서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게 치료 방법, 수술 방법 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종 절제술을 할 때는 수술이 다시 재발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해서 자궁 절제술이 적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종과 관련돼서 수술 받은 분들에게 항상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빨리 출산하시라고. 출산하고 나서 더 이상 자궁을 보존할 의미가 없을 때는 우리가 재발했을 때 자궁 적출 수술 같은 것 선택을 할 수 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는 농담을 해드리는데 많이 재밌지는 않은가 봐요. 웃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네. 자, 요거는 자궁 근종 절제술 수술인데요. 자궁 요렇게 지금 이제 이거는 개복 수술인데 근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제 자궁을 절개해서 안에 이렇게 하얗게 야구공처럼 보이는 근종을 빼내고 다시 봉합해주는 근종 절제술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또 하나의 수술 방법으로는 자궁 내막 절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에게서 출혈이 많은 사람들, 출혈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궁경을 통해 가지고 내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출혈과 관련된 증상은 없어지는데 내막이 없어지니까 이 나중에 착상, 자궁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출산 계획이 없는 분들에게서 시행하는 거고, 대신
질출혈과 관련된 증상은 호전되지만 부피를 줄여주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통증이나 부피와 관련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방법은 이제 좀 빨리 진행할게요. 복강경을 이용하는 자궁수술이 많이 선호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전된 분야죠. 왜냐하면 개복수술과 관련돼서는 상처가 적고 통증이 적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짧고 흉터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다제공이라고 해서 3개의 구멍을 뚫고 이렇게 자궁과 난소, 나팔관이 있는데 이 안에 묻혀있는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이고요. 이거는 구멍이 하나 줄었죠. 2개만 뚫고 근종만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단일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인데요. 주로 하고 있는 수술인데, 배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 흉터잖아요. 그래서 배꼽에 단 하나의 구멍을 뚫고 시행하는 수술 방법을 얘기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이제 개복 수술은 여기 표에 보시면 절개수는 하나예요. 하지만 제왕절개하는 것처럼 길게 가로나 세로로 절개를 하고 길이도 근종의 크기에 맞춰서 되게 컸죠. 그리고 기본 복강경 수술은 보통 배꼽을 포함해서 2개에서 6개까지 작은 흉터들을 내서 입원 기간은 개복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합산하면 거의 개복 수술의 절개 길이만한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단일 복강경 수술은 배꼽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개 부위로 절개 수도 1개고 길이도 배꼽의 길이에 맞춰서 1cm에서 2cm까지 작게 평균 1.5cm 작고 흉터가 배꼽이 천연 흉터니까 흉터가 적겠죠. 그리고 절개 부위가 적으니까 통증이 줄어서 입원 기간이나 회복 기간이 많이 줄어든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일 복강경 수술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복강경 수술을 자기 PR이 아니라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지만 장점은 거의 보이지 않는 흉터, 적은 통증, 그리고 절개 부위가 적으니까 감염률이 낮아졌고요. 입원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통증이 적어져서. 그리고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고 이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자궁경을 이용한 근종의 수술이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자궁 근종이 작지만 이렇게 내막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애들은 부정출혈이나 생리량 증가를 일으키거든요. 자궁경 수술은 근종이 자궁 안쪽에 있고 크기가 크지 않으면 배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질 쪽으로 자궁경부 쪽으로 이렇게 미세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이 끝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그 고리를 통해서 이 근종을 조금씩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근종을 제거할 수 있고 자궁 내막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근종을 거의 모든 크기에서 제거할 수 있고 출혈 위험성도 적고 일단 복부 쪽으로의 절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흉터도 남지 않고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자궁 근육에 묻혀 있거나 복부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애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궁경 수술 사진인데요. 카메라를 가지고 자궁 안쪽을 봤을 때 이렇게 내막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근종이 보이면 이렇게 내시경 끝쪽에 자궁경 끝쪽에 고리에서 전기가 흐르거든요. 이 전기로 근종을 조금씩 깎아내서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근종이 제거되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자궁근종 그 자체는 위험한 병이 아니에요. 양성종양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월경을 매달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월경통이나 월경량 증가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을 괴롭히는 병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언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의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치료가 아니라 각자 증상에 맞는 올바른 치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근종을 가지고 위협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만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강의를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자궁 선근증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관리를 잘하면 사라지기도 하나요? 선근증도 근종과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자궁벽 자체가 두꺼워지는 건데, 선근증도 안타깝게도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근종과 마찬가지로 갱년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선근증도 자궁을 보존해야 되는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주사약으로 좀 버텨보지만 출산을 마친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근종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근증과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아직 근종과는 상관없지만 산부인과 과장이 나와서 질문해 주셨나봐요. 3개월 전에 난소 물혹이 있다고 해서 관찰했는데 저번 주에도 난소에 물혹이 4cm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자, 물혹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추적 관찰했을 때 점점 자라는 물혹들은 혹이 터지거나 꼬여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교과서적으로는 5cm, 8cm 논란이 좀 있지만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혹이 있는 부분이 아프다, 그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이 모양이 좀 이상하다, 약간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고 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자궁 근종이 있는데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안 좋을까요? 단백질 쉐이크 맛이 없어서 안 좋을 수 있죠. 자, 체지방이 증가되면 근종의 위험성이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단백질 쉐이크는 체지방을 줄이려고 운동을 할 때 많이 드시죠. 그러면 내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의미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고 하면 근종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어요. 맛이 있는 맛 좋은 단백질 쉐이크 드시길 바래요. 그리고 더불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30대 초반 여성인데 생리통이 심해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근종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3, 4cm인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주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 증상이 심하진 않은데 근종이 있어요. 그러면 근종이 생리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커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추적 관찰이 1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체지방이 늘면 살찌면 빨리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근종과 관련돼서는 살을 빼라는 게 아니라 적정 체중의 유지, 적정 체지방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키에, 내 나이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자, 완경, 폐경된 이후에도 자궁 근종 사이즈가 커질 수 있나요? 커질 수 있어요. 폐경이 되고 완경이 된 후에도 근종이 커지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왜? 자궁 근종은 양성 종양이지만 아주 드물게 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중단된 폐경 또는 완경된 이후에 크기가 증가될 경우에는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했는데 다시 생리통이 심해지고 아랫배도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수술을 받고도 근종이 또 생길 수 있나요? 네. 근종은 가임기 여성, 생리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요. 한번 생겼던 분들이 또 재발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종이 수술이 근종과 관련된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이어나가는 이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종 수술 받은 분들도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해서 새로운 근종이 생기지 않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생리량의 증가나 생리통의 증가가 됐다고 하면 1년이 아니라 그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봐서 초음파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근종이 재발되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재발했으면 작은 크기 때부터 관리를 해야만 또 다른 추가 수술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오른쪽 아랫배 복부가 아파서 경련이랑 오한이 30분 정도, 식은땀에 다 젖었다, 근데 두통이 오네요. 이런 증상도 자궁 근종으로 인한 증상일까요?
근종이 부피가 커지면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근종과 더불어서 생리량이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오한이나 식은땀 같은, 그 다음에 두통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내가 빈혈을 진단받지 못하신 분들이 저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한번 기회가 되면 피검사를 통해서 내가 생리량이 많은 편인가, 빈혈을 유발할 정도로 많았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근종이 있는지도 한번, 통증 부위가 근종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고, 그 외에도 난소에 혹이 생기는 경우, 파열이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초음파 산부인과 진료를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아쉽지만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는 의학 전문 채널 비욘디와 화홍병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이제 Q&A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으면 다른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강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화홍병원 산부인과 한우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